안녕하세요.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이야기, 시니어 토크 살롱의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한 분의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자처럼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누군가의 뒤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이름조차 잊고 살았던 시간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은수님은 3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희생과 배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61세 옥탑방 설거지통에서 다시 붓을 든 한 여성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은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수, 올해 61살입니다. 저는 33년간 남편 김진철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자기 주인을 정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해를 등지고 바닥에 낮게 붙어 따라다닐 뿐입니다. 제 하루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의 넥타이는 계절에 맞춰 제가 골랐습니다. 그는 33년간 단 한 번도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부부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이 둘을 명문대에 보냈고 까다로운 시부모님의 병수발을 5년간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복받았다고 했습니다. 고위 공무원 남편의 반듯한 자식들까지 그 복이라는 감옥 안에서 제 이름 석자 박은수는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저는 누구의 엄마 혹은 여보로만 불렸습니다. 제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먹냄새가 좋아서 배웠던 서예. 제 붓을 잡았던 손은 어느새 젖은 기저귀와 차가운 설거지만을 잡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 김진철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사실 조금 무서웠습니다. 아침 6시마다 울리던 그의 알람이 꺼졌습니다. 그것은 33년 만에 제 일상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권위적이었던 남편은 퇴직을 하자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소파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신문 대신 리모컨을 쥐었고 저를 감시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저를 향해 짜증을 냈습니다. 국이 짜. 청소는 한 거야?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저를 향한 짜증 대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늙었어? 그 말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늙었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는 대신 저를 보며 자신의 절망을 확인했습니다. 반찬이 왜 이것뿐이야? 당신하고만 있으니 숨이 막힌다. 지옥이었습니다. 33년간 견뎌온 지옥과는 밀도가 다른 끈적하고 숨막히는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무기력이 제게 전염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그 말을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여보,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동사무소 노래 교실이라도 다녀보는 게 어때? 당신 노래 좋아했잖아.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이 뭘 안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다음 날 그는 정말로 노래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2주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루 2시간. 집안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에 저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을 들어서는 것이 저 무기력한 소파의 망령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그가 셔츠를 샀습니다. 평생 회색과 감색만 입던 사람이 하늘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때? 괜찮아? 노래 교실 사람들이 너무 아저씨 같다고 해서 하나 사봤어. 저는 웃었습니다. 좋네, 젊어 보여. 2달째 그가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새카맣게요.
저는 거실에 들어서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 머리. 아, 이것도 강사님이 좀 하라고 해서. 요즘은 다 관리하는 시대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사님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젊어 보이네. 제 목소리가 모래처럼 껄끄러웠습니다. 석 달째 그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퀴퀴한 남편의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아주 낯선 남자의 스킨 냄새가 났습니다. 제 집에서, 제 남편에게서 33년간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색다른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제 거실을, 제 부엌을, 그리고 제 침실까지 점령했습니다. 저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소리 없이 어깨를 작게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33년간 그가 저를 보며 그렇게 웃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도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씻고 있었고 휴대폰은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조롱하듯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단 한 번도 경계의 대상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 중에 유독 반짝이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미영 노래 강사님. 손이 제 손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린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여 그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진철 오빠, 오늘 너무 멋졌어요. 미영 씨 목소리 듣고 싶은 밤이네. 오빠, 다음 주 MT 기대돼. 우리 둘만 아는 비밀 장소. 걱정 마. 집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 밑으로 두 사람이 껴안고 찍은 사진. 노래교실 단체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낯선 산 입구에서 울긋불긋한 등산복을 입고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오빠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진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서 있던 바닥이 꺼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그때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과 넋이 나간 제 얼굴을 그는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들켰다는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아주 지독한 귀찮음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다 뭐야?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본대로야. 뭐? 본대로라고.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내일 얘기해. 그는 제 옆을 지나쳐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33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일 얘기해. 당신 지금 전현이랑 바람 피우고 와서 나한테 내일 얘기하자고 했어. 그가 물병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저를 그림자 취급하던 그 눈빛도 퇴직 후 저를 감시하던 그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벌레 보듯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바람 피웠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이 뭘 했는데,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뭘 해줘? 그래,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들 키웠지. 근데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혔어. 당신은 아내였던 적 없어. 그냥 어머니 같은 여자였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랑 잤어? 그래.
그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미영 씨는 날 살아있게 해. 날 아직 남자로 느끼게 해준다고. 당신처럼 날 숨막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당신은 33년간 나를 말려 죽였어. 알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사랑? 애증? 아니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너 죽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죽고 나도 죽자. 이 더러운 놈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거 나. 당신 미쳤어? 이거 안 나? 그래, 미쳤다. 네가 날 미치게 했어. 그날 밤 우리는 33년간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는 제 손에서 칼을 빼앗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이혼해. 나도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아. 이혼해, 당장.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 사람은 독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저를 찾아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변호사 샀어. 당신도 알아서 해. 난 합의 이혼 같은 거 해줄 생각 없으니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가 제게 생활비를 준 적도 없었고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쥐어준 이 작은 낡은 아파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칼을 들었던 그날 밤을 아내의 폭력성과 목숨의 위협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임에도 오히려 저를 미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의 절반을 그 여자에게 이미 증여한 상태였습니다. 위자료가 아니라 증여였습니다. 법적으로 떼어낼 수 없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산 저에게는 칼을 든 아내라는 오명을 씌우고 법정 싸움이 더 지저분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 이 낡은 아파트 하나로 만족하라는 그 잔인한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 집에서, 그 남자의 모든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에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33년의 세월. 그 대가로 저는 낡은 아파트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헐값에 제 인생을 처분당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 왜 참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지. 창피해 죽겠어요. 남들이 다 알면 어떡해요. 아무도 제 편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손에 쥔 돈은 고작 1억 5천. 인사동의 공방은커녕 서울 어디에도 제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 재개발을 앞둔 낡은 동네의 곰팡 내 나는 옥탑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 그렇게 제 이름 박은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새벽 4시 근처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불었고 밤에는 그 옥탑방에서 먹물 대신 눈물을 찍어 글씨를 썼습니다. 제 붓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손녀딸이 보고 싶어서. 선우 잘 크니?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힘들어. 엄마까지 나 힘들게 하지 마. 딸은 그렇게 제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제 옥탑방 아래층에 살던 경자 언니였습니다. 경자 언니는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위층 엄마, 며칠째 안 보이네. 죽었어, 살았어? 그녀는 제 옥탑방 문을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주인 집에서 비상 열쇠를 가져와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 여자 봐. 청승맞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는 저를 일으켜 자신의 떡볶이 가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어묵 국물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갔어? 자식 새끼가 속 썩였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일단 속부터 데워. 저는 그 국물을 마시며 처음으로 남편도 자식도 아닌 남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경자 언니는 그런 저를 그냥 묵묵히 바라봐 주었습니다. 다 울었으면 저기 파나 좀 썰어. 네, 파 썰으라고. 울 힘은 있고 파 썰 힘은 없어. 그날부터 저는 새벽에는 식당 설거지를, 낮에는 경자 언니의 떡볶이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대신 가게 한 구석 작은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거기서 글씨를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 삶은 낯설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경자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은수야, 너 저기 메뉴판 좀 다시 써주라. 내 글씨는 개발세발이라 손님들이 자꾸 순대를 오뎅으로 읽어.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30년간 남편의 그림자였던 제가 처음으로 박은수의 이름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화끈한 떡볶이 3,000원, 명품 수제 튀김 3,000원. 제 글씨는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매콤한 떡볶이 냄새와 경자 언니의 욕설과 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 사장님, 이 글씨 누가 썼어요? 왜? 멋지지? 우리 은수가 썼어. 너무 멋있다. 저 건너편 정육점인데 우리도 오늘 잡은 소 이거 하나만 써주면 안 돼요? 일은 일을 물어왔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은 제게 돈 대신 한우 한 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한우로 경자 언니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경자 언니 떡볶이집의 메뉴판을 시작으로 시장 전체의 간판을 도맡아 쓰게 되었습니다. 억척수산, 대박 야채, 인생 정육점. 제 글씨는 그들의 삶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제게 돈이 되었습니다. 옥탑방을 나왔습니다. 작은 상가 2층에 월세 50만 원짜리 제 공방을 얻었습니다. 은수 캘리그라피. 간판은 제가 직접 달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3년간 저를 딱 2번 찾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결혼할 때, 딸은 돈이 필요할 때. 어머니, 저 결혼합니다. 그래, 축하한다. 신부는 어떤 아이니? 어머니, 그런데 결혼식에는 안 오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오실 겁니다. 그분이랑 같이요. 장인어른 되실 분이 보수적인 분이라 시끄러워지는 게 싫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실 거죠? 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의 축의금으로 제 3년간 꼬박 모은 적금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온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이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잊혀가는 것이 오히려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공방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쌀쌀한 늦가을. 공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쾌한 풍경 소리와는 어울리지 않게 한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저는 누군지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제 남편을 껴안고 웃던 그 여자였습니다. 윤미영. 하지만 화려했던 사진 속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3년의 세월은 그녀에게도 혹독했습니다. 윤미영은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박은수지? 반말이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나가주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지만 윤미영은 공방 안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팔자 좋네. 우아하게 붓글씨나 쓰고 있고 누구는 지금 지옥에서 구르고 있는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윤미영은 기다렸다는 듯 제 앞에 붓글씨를 손으로 밀쳤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먹물이 하얀 한지에 끔찍하게 번졌습니다. 김진철, 당신 전 남편. 최장암 3기래. 6개월도 못 산다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요, 멈춘 줄 알았는데 아주 더럽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암에 걸렸다고? 저는 표정을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태도에 윤미영이 격분했습니다. 그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라니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봐. 그 인간 퇴직금, 병원비로 진작에 다 까먹었어. 쥐꼬리만 한 연금은 대출 이자 내기도 바쁘다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저 인간 병수발하려고 만난 줄 알아? 난 못해. 아니 안 해. 그건 두 사람 사정이죠. 난 이제 남입니다. 남? 윤미영이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웃기지 마. 33년을 같이 산 건 당신이잖아. 난 3년밖에 안 됐어. 원조는 당신이잖아. 당신이 데려가. 당신이 책임지라고. 윤미영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를 질질 끌다시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김진철, 제 남편이었습니다. 과거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본 건지 아니면 그저 빛을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 당신 남편. 난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알아서 해. 윤미영은 휠체어를 공방 한가운데 제가 아끼는 한지 위에 팽개치듯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봉지가 든 작은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여보, 은수야. 김진철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윤미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딸랑. 풍경 소리가 유난히 서럽게 들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얕은 숨을 몰아쉬는 김진철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제 인생을 훔쳐간 사람. 저를 어머니 같다고 모욕했던 사람. 제 뺨을 때렸던 사람. 그리고 지금 암에 걸려 버림받은 사람. 김진철의 눈에 희미한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설마 이 여자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저는 조용히 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김진철의 눈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 김진철의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지금 엄마 공방으로 와줄래? 엄마, 웬일이세요? 저 지금,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저는 휠체어에 앉은 저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아내가 방금 그분을 여기 버리고 갔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김진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들었지? 곧 아들 올 거야. 은수야, 내가 다 잘못. 그 말은 아들 오면 해. 그리고 윤미영 씨에게 전해. 저는 김진철의 휠체어를 공방 구석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흩뜨려 놓은 먹물 묻은 한지 옆으로. 그리고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 아내도 아니고 당신 제 남편도 아니에요. 나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겉옷을 챙겨 입고 공방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에서 은수야, 여보, 잘못했어. 가지마. 그의 갈라진 목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이미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옥탑방에서 저를 이끌었던 경자 언니의 떡볶이 가게를 지났습니다. 인생 정육점 간판도 억척수산 간판도 모두 제가 쓴 글씨였습니다. 제 3년의 세월이 저를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찻집에 들어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한 따뜻한 대추차를 시켰습니다. 휴대폰이 울린 것은 그 차가 반쯤 식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 죄송해요.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공방에서 글씨를 쓰고 경자 언니와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되었습니다. 공방 밖은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윤미영,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보다 더 초췌하고 더 도끼가 오른 얼굴이었습니다. 박은수 씨, 돈 준비했어? 무슨 돈? 내 남편 병원비 말이야. 저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와는 상관할 일 아니라고 했을 텐데. 아들이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당신이 내 남편 병원비 내놔. 내가 왜? 윤미영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김진철과 윤미영. 두 사람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 법적 아내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이 사람 죽으면 상속도 받아. 근데 당신은? 당신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법이 그렇다고. 그 여자는 제 공방을 둘러보며 제가 아끼는 벼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근데 법적 보호자가 돈이 없네. 그럼 전처라도 돈을 내야지, 안 그래?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의리가 있어야지. 그 여자가 제 작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야? 2분? 이거 팔면 병원비 나오겠네. 그분 내려놔. 싫은데? 박은수 씨, 1억, 아니 5천만 원만 내. 그럼 내가 저 인간 죽을 때까지 당신 아들 회사에 연락 안 할게. 고위 공무원 아들이 바람난 아비 요양병원에 버렸다고 소문내기 전에. 어때? 그 여자가 제 작품을 바닥에 내리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공방 문이 열리고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경자 언니와 경찰 2명이 함께였습니다. 뭐야? 아드님 오셨네. 잘됐다. 당신 엄마 설득 좀. 윤미영 씨, 당신 지금 사기미수 및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이 윤미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가 감히 날 고소해.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보호자야, 보호자라고.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연금 보험. 아버지가 결혼 전에 들어둔 거고 수급자 변경도 불법으로 한 거 알아냈어. 이미 변호사 다 알아봤어. 당신 아버지 돈 한 푼도 못 만져. 그리고 아들이 저를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그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병원비 낸 거, 그거 아버지 돈 훔쳐서 낸 거잖아. 내가 아버지 법적 보호자로서 당신 횡령으로 추가 고소할 거야. 윤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감히. 이거나.
이거 놓으라고. 경찰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박은수,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 여자의 악다구니가 시끄러운 풍경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공방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차마 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여자가 어지러뜨린 한지와 붓을 묵묵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자 언니 고마워요. 경찰은 언니가 불렀어요? 경자 언니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런 미친년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은수야, 이제 아들이랑 너도 할 얘기가 있겠다. 나는 먼저 가볼게. 경자 언니가 나갔습니다. 공방에는 다시 저와 아들 둘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바닥 정리를 마친 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일어나라. 아니요.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그때 결혼식에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했던 거.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제가 아버지만큼, 아니 아버지보다 더 엄마한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제게 상처를 줬던 그 아들이 이제야 제 앞에서 진짜 아들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종은 지켰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엄마 이름만 불렀어요. 은수야, 박은수. 내가 잘못했다. 그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했어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야. 하지만 너는 달라.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는 잊어라. 그리고 너는 내 가정을 지켜. 다시는 네 아버지처럼 아내 버리고 엄마 버리는 그런 비겁한 놈으로 살지 마. 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례는 제가 상주로 치러야죠. 그래. 네 아버지고 네가 해야 일이다. 엄마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안 간다. 엄마. 가서 아버지 마지막 길 잘 보내드려라. 그게 아들 된 도리다. 아들은 붉어진 눈으로 저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아들을 묵묵히 보냈습니다. 따뜻한 찻잔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는 3년 전 그날의 먹물 자국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국 위에 새하얀 한지를 펼쳤습니다. 그 위를 덮었습니다. 붓에 새먹을 가득 찍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글자를, 아니,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니어 토크살롱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수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33년의 세월을 잿더미로 만든 배신 앞에서 그녀는 주저앉았지만 결국 옥탑방의 설거지통에서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자신의 붓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다시 태어난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을 저희 시니어 토크 살롱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 혹은 억울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이야기, 시니어 토크 살롱. 저는 이미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